예, 특집 코너입니다. 1년간의 큰 그림 이분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연초가 이제 가장 바쁘실 시간인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을 보면 이 작년 한 해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 올해의 전망을 보면 상고하저의 전망이 많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기대감을 실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연간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증권사에서 하우스뷰를 많이 내놨는데요. 예. 제각각인 것 같아요. 상고하저 뷰도 있고 상저하고 뷰도 좀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도 좀 많이 좀 틀린 이런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말 연초가 좀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이 구간이 지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 지수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 이외의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고요. 중국의 10월 공산당 전당대회도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또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몇 번 인상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벌써부터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보면 좀 더 집중해야 될 시점은 오히려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이제 네. 연간 전망 레포트를 봤습니다. 네. 하우스뷰로는 코스피 목표를 3,400선으로 제시를 하셨던데요. 네. 그래도 이제 변수를 점검을 해 보면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새해 변수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코로나19, 미중 갈등, 또 선거 이런 것들이 꼽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이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레포트가 뭐 한 200장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1시간도 이제 모자란 시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은 이제 정상화로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산을 못했던 부분이 병목 현상 때문에 지연됐던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어서 경기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미크론 리스크가 불거졌어요. 요즘에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오미크론 리스크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전파력은 빠르지만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남아공에서도 오히려 확진자가 주는 모습이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경기 정상화가 되는 것은 맞겠네라는 기본 가정을 깨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런 부분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죠. 상당히 어렵사리 상당히 많은 돈을 풀면서 이렇게 경기를 살려놨습니다. 페드가 경기를 정상화하는 혹은 4대 중앙은행들이 약간의 유동성을 이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렵사리 살려놓은 경기를 해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너무 이 상황에서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버블을 조금 제어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물가가 또 크게 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유동성을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정상화 길로 가겠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후자가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주가도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적어도 미국 경기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예. 항상 이제 1일날 발표되는 수출 지표들을 보면 한국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출 지표들이 여전히 600억 불 이상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임을 감안을 해보면 상반기에는 그나마 좀 투자하기에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정상화의 일환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를 꼽아주셨습니다.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게 그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특히 이 위험 자산들의 발작 현상.
벤버냉키 테이퍼링을 거쳐서 이제 옐런의 금리 인상 시기에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나타나게 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요. 예.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유동성이 끌어올린 힘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체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자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자산이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자산들은 조금 더 텐트럼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뭐 터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머징 중에서도 한국이나 뭐 이런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미국의 경기가 괜찮으면 일정 부분 펀더멘털이 버텨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2015년도 말에 지금의 재무장관이 옐런이 금리 인상을 금리위기 이후에 첫 단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신흥국의 PMI 즉 제조업 경기들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중국발 금융위기가 나타난다. 뭐 흔히 말하는 긴축 발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뭐 경상주의 상황이라든가 수출 상황들, 그리고 중국이 미리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 한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이제 그 간격이 좁혀진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봐서는 뭐 회사에서는 내년에 올해 4번이다, 뭐 3번이다, 아니다 2번이 적정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에서 그 성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한 2번 정도가 적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또 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경기와 발맞춰서 아마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풀린 유동성의 정상화 과정에 초점을 더 맞추셨고 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던 비트코인이나 터키 등의 취약국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그 근거로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새해 첫 번째 경제 지표로 12월 수출 데이터가 국내에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양호했죠. 특히 반도체 부분이 그랬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도 반도체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자동차주도 최근 이제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증권사에서 유망 레포트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이제 과거의 전차 군단이라고 했던 업종이지 않습니까? 다시 시장의 주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맥락을 보면 작년에는 생산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병목 현상 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미국 중심으로 생산이 계속되고 소비는 좀 견조하고 미국의 임금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경기 민감주를 사시는 게 맞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는 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뭐 그를 위시한 반도체 및 자동차주 등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라서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추천한 것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실적은 사상 최고치라고 했는데 올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먼저 반영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어느 순간 업황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그동안에 반영을 못했던 실적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그동안 피크아웃 되고 업황이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 같아 라는 업종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전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 이외에 올해가 어딘가에 뭐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혹은 2분기가 됐든 업황이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주가는 아마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IT 차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많이 좀 인내하셨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그 인내의 열매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투자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은 IT 그리고 자동차 쪽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예상 호가에서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보시면 삼성전자 한 2%의 강세 출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DB하이텍도 1.8%가량의 플러스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도 꾸준히 바라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함께 또 사실은 성장주의 대표 주작격인데 메타버스, NFT, 게임주 이들 종목이 작년에 정말 뜨거운 상승세를 시연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라는 것들은 이 할인율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주식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보통 같은 하이프 사이클하고 산업 사이클을 같이 그려가면서 지금 현재 기대감이 제일 큰 것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2년 전에는 뭐 적어도 위성 시스템, 자율주행, 뭐 5G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그 위에 있었어요. 예. 그거를 모두 다 하는 회사가 사실은 테슬라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가장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지금의 가장 기대감이 높은 가장 고점이 있는 것들은 NFT, 메타버스, 뭐 아니면은 뭐 그 기술 아이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요 단기간에 부침은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크게 고조로 올랐다가 또다시 이제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뭐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어떤 그 기업이 전체를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또 나타날 거고 그 안에서 또 도태되는 기업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혹은 10년, 20년 동안의 장기 성장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경기 사이클이나 금리 사이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률로 판단하시면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무지다라고 보시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 대장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메타가 정말 대장주가 될 거냐, 아니면 뭐 구글이 다시 잡을 거냐, 혹은 뭐 한국에서는 이게 하이브냐, 아니면 네이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주로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굵직한 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따라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제 톤바뀜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대형 성장주, 경기 민감, 이제 수출 관련 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인 이 메타버스를 언급을 해주신 듯합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올해 주목하는 업종이나 종목군이 있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소외를 넘어서 이 정도면 지금 미운오리 정도 급의 그렇죠. 대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치료제 성격에서 뭐 1상, 2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PER 20배 정도에서 첫 출발을 했다가 50배 정도 갔다가 지금 다시 20배 정도 와 있습니다. 이런 그 업종 종목들은요, 뭐 백신이다,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다 해서 랩실도 거의 못 잡고 데이터도 이제 생성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인데 정상회의 관점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사면은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더 이상 뭐 빠질 때가 있느냐, 혹은 이 정도에서 사면 기술력이 있는 종목은 오히려 가치 영역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연간 종목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아마도 대선 관련 이런 테마주들이 올해 초에는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대선 관련해서 어느 쪽이 뭐 더 우세할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관련해서는 뭐 환경이나 아니면 건설이나 뭐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이미 다 수혜주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고 그리고 지금의 가치 영역에 있는 오히려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이오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 환경 종목들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면 전반적으로 크게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바이오와 환경 쪽은 저희가 이제 종목 고르기가 쉽진 않아서 하우스뷰로 또 종목을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종목까지 언급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전망에서 들어간 종목은요, 예. 오스코텍을 바이오텍에 넣어놨고요. 환경 관련해서는 이런 큰 종목들은 사실은 딱 이렇게 입맛에 맞는 종목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안에서는 인선 ENT하고 JC케미칼 이 정도 이제 넣어놨습니다. 예, 인선 ENT와 JC케미칼 환경 관련주로 분류를 해주셨고 바이오 쪽은 오스코텍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